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오늘은 그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첫 부분은 난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살아가죠. 일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탈하려고 하죠.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여러분의 이 행위는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로 오신 거예요. 그죠?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직장 다니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야, 뭐 그렇다고 오늘 있을 것 같아 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일탈이라고 하죠. 그 일상과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구조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는 일상 속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가 했던 방식을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무료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 일상은 왜 이렇게 지겹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상은 실제로 그래요. 지루하고 지겹고 그런데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적 공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일상에 머물러 있고 일상의 지긋지긋함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고 있죠. 근데 여기서 느낄 어떤 무력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또는 이렇게 살아도 별 무리 없는 건가?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행위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당연하죠. 사회는 그렇게 일상을 구조화시킴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죠. 나는 잘 살고 있어, 행복해 라고 하는 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이렇게 기대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 대신 이 사회는 우리의 일상을 은밀히 아주 긴밀하게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 조작이 뭐냐면 이거 어디다가 여기다 대야 되나? 네? 그거 만지지 마십시오. 안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왜 안 넘어가죠? 이거 되게 넘어가기 힘드네요. 예,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작동됩니까? 이것도 이탈입니다. 네, 이건 사고죠.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일탈 중에 하나입니다. 작동되고 있는데 왜 안 되죠? 예, 이거 계속 제가 자, 이렇게 구조화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현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현대의 성격을 현대성, 모더니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뭐냐면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과 일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난삽하고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저는 얘기 하나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현대라고 하는 사회는, 현대 특히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대중문화, 텔레비전 나오고 이렇게 휴대폰 갖고 있는 모든 SNS 모든 게 대중성으로 소급되고 있죠. 그 대중성이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삶,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일상으로 소급되고 있어요. 일상에서 물질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또 대중이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일상을 재조직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라고 하는 사회가 꽉 짜여진 어떤 틀입니다. 이 기본적인 조건들이에요. 우리가 현대를 이해할 때 항상 대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일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면 현대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요. 약간 우리가 사회학적이고 현대에 관한 어떤 글을 조금 어려운 책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태도들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잘 이해를 하면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사회학적인
어려운 책들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사회가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상이 되죠. 일상이 되면서 텔레비전에 주는 어떤 의식, 뉴스에서 주는 정보, 또는 지식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대중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대중문화는 끊임없이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가 다시 일상을 재조직하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돌 가수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막 요란하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나는 일상 속에서 흡수하면서 다시 일탈의 범주에서 숨어들어서 일상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참. 이게 배터리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제가 한 거죠? 거기서 한거 아니죠? 네. 그 일상을 조직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뭐 광고라거나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본화된 상품으로 조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일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탈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죽음, 사고, 병, 실직, 늙음이라고 하는 것도 일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꽉 차져 있습니다. 물질로 짜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일상은 상품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상품으로 규정하죠.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 차를 타고 오셨으면 그 차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 써 있습니다. 자동차는 안락과 힘과 위험과 속도의 상징이며 꿈이다. 에로티즘과 모험을 위한 알리바이, 주거와 도회적 사교성을 위한 알리바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한 사람은 프랑스의 서약자이고 철학자인 르페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르페브르라는 사람이 현대세계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아마 르페브르가 처음으로 일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철학적인 방식으로 고찰하거나 서약적으로 고찰했던 최초의 그 철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런 식의 해석을 해놓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가득하고 우리는 물질을 상품으로 정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일상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는 이중의 공간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에 타고 있으면 여러분 밖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건가요? 자동차 타고 밖에 나갔는데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오픈카 타고 지나가면 안에 있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수상하죠. 어떻게 수상한 거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공간과 개인적 공간을 매개하는 어떤 틀이에요. 우리가 자동차한테 열광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누구한테는 자동차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고 누구한테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자동차를 사적인 공간에 이식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막 주저주저 다 알고 거기다 뭐 휴지도 갖다 놓고 뭘 걸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사적인 공간에 이식하는 사람들이죠.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은 썬팅도 안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상을 사회적으로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동차는 그런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사회로 현시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나의 지위라거나 나의 어떤 부라거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자동차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먹는 커피, 스타벅스를 커피를 먹느냐, 150원짜리 커피를 먹느냐, 또 카페 가서 먹느냐, 어디 가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상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또 현대라고 하는 사회 속에 꽉 짜여져 있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휘릭 하고 막 지나갔어요. 막 지나갔습니다. 자, 일상에서 탈출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또 안 된다. 이게 커서요. 메모리가 커서 그러지 않는데. 한 번만 찍어주실래요? 여기 저 그림이 나오게. 한 번 더. 네, 됐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가끔 해줘야 이게 되네요. 자, 일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일탈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반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일탈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사회적 일탈은 뭐가 있냐면 살인, 폭력, 강간, 포르노, 마약, 매춘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 일탈이죠. 이것도 일탈입니다. 그죠? 또 한쪽은 사회적 일탈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일탈이 있죠. 여행, 강의 듣는 거, 철학, 이것도 일탈입니다. 문학, 예술, 스포츠 관광, 취미, 등산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일탈이에요. 사회적 일탈을 가만히 보면 뭐죠? 문화적 행위예요.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현대라고 하는 사회는 반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일탈을 끊임없이 사회적 일탈로 전환시키면서 어떤 효과를 보는 그런 사회가 현대 사회예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 사회적 일탈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철학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탈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좀 미진하고 뭐가 좀 찜찜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거나 문학이라고 하는 걸 봐도 사실은 살인과 폭력, 강간만큼 그렇게 화끈하지 않아요. 그죠? 제 말이 이상한가요? 스포츠 축구 시합을 봐도 전쟁만큼 화끈하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일탈이 미신쩍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섹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과 섹스가 아닌 것은 사실 일탈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인류는 아마 죽음과 섹스를 통제하는 방법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음을 통제하는 것,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통제하는 것,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권력이죠. 군사 권력이고 왕권이고 그것이 정치 권력이죠. 종교 권력은 섹스를 통제하죠. 윤리. 예를 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법이라고 하는 거고, 섹스라고 관련된 것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우리는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법과 윤리는 인류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죠. 다 일탈을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일탈을 통제한다는 말은 뭐냐면 일탈은 그거죠. 금귀의 위반이 일탈입니다. 금귀의 위반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탈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현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일탈을 지지하는 문화적 아이템으로 가득하지만, 그리고 일상은 사회적으로 문화적 통제되지만 여전히 미진한 그런 방식들, 웁니다. 조금 더 웁니다. 예, 그 아래. 예, 거기요. 이거 되게 야만적인데요? 시스템이. 예.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자, 우리가 현대 일탈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음악회를 간다거나 스포츠를 한다거나 예술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것을 미진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아니요. 그런 부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얘기가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업과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기업과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는 내면적인 일탈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예. 이만큼 미탈이 힘들다고.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썼어요. 흐릿하지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상상이고 상상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기억이다. 그리고 현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틈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행위예요. 먹고 싸고 뭐 이렇게 잠자고 하는 그런 일하고 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런 행위 틈틈이 정말 일상에서의 루틴하게 되면 우리 뭘 하게 되냐면 이것과 이걸 하게 돼요. 과거를 회상하거나 기억하거나 또는 어떤 것들을 상상하게 되죠. 그죠? 다른 거 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말고 멍 때릴 때 있잖아요. 그죠? 멍 때릴 때 대부분 과거를 기억해. 아, 그녀 참 이뻤어. 옛날에 그랬지. 한때 그랬었어. 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떤 것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난 뭘 만들고 싶어. 아니면 이런 거 했으면 어떨까. 내일 뭘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도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예. 가끔 되세요.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죠. 예,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거 넘기기 힘들어서 빨리빨리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냥 다 말을 떼고 있어요. 그 전에 그림 있는 데로 갑니다. 예, 저 똑같이 어느 날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다운돼서 기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건 어린 시절의 기억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서 가장 최초의 기억을 떠올렸고 그 기억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몇 살 때부터 기억을 하세요? 5살 때 기억하는 분. 네, 또 4살 때 있어요? 3살 때 기억합니까? 저는 6살 때 기억은 하죠. 보통은 7살 때나 8살 때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기억의 순간이 한 6살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최초의 기억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안고 철문을 이렇게 건넌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아카시아 냄새가 이렇게 나있고 아지랑이가 피어있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저의 최초의 기억인데 그 기억 이후로부터 현재까지는 다 기억이 나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거의 기억이 난다라고 할 정도예요. 물론 맨 처음 기억은 띄엄띄엄 기억이 납니다. 제 최초의 기억의 공간이에요. 기억의 공간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 태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은 종암동이라고 하는 산평대였습니다. 아마 종암동에서 여기 누량진이라고 하는 곳이고 누량진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 오면서부터 기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기억했던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혹시 누량진은 다 아시죠? 서울에 있는 수산시장이 있는 자리요. 지금 여기가 수산시장 자리입니다. 제가 기억했던 그곳이. 여기가 이렇게 철교가 있어요. 이쪽 가면 인천이고 이렇게 가면 마포죠. 약간 용산이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사육신로가 있습니다. 아마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 사육신로가 있고 아마 그 너머에 저쪽에는 동작동, 현충원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저기 그 영등포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이고요.
자, 여기 최초로 요 건널목을 건너는 순간이 제 기억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저의 기억을 잘 들으셔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써야 되고요. 숙제입니다. 자, 이 기억을 따라서 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만한 달력종이를 잘라가지고 달력종이 그려보였어요. 처음에 조그맣게 그리기가 안 돼가지고 달력종이 큰 걸 잘라가지고 이제 그리기 시작했죠. 펜으로. 그랬더니 하나씩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다 기억납니다. 다 기억이 나요. 여기가 뭐냐면 노량진역입니다. 노량진역이 그 당시에 생긴 그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려본 거예요. 철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디쯤에 제가 타가수를 다녔는데 유치원이 아니라 타가수였어요. 타가수를 다녔는데 아마 인류가 삐 돌아갔던 그게 여기쯤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너머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십자도가 있습니다. 이쪽 가면 장승백이라고 하는 길이 나온 쪽이에요. 장승백이 노량진 삼거리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공간이었어요. 아마 세상에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독특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사방팔방이 다 닫혀있는 공간이었어요. 제가 유년 시절을 이렇게 잘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간이 완벽하게 닫혀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쪽은 여기가 뭐냐면 굉장히 좋은 의리한 집이 하나 있죠. 이게 장택상 별장이었습니다. 장택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실 거예요. 1950년대 그때 서울시경국장 했었고 국무총리도 했었고 어쨌든 의락국직지근한 그런 권세가였죠. 그 당시 제가 장택상의 별장이라고 하는 걸 몰라서 그냥 별장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별장이 이렇게 있고 별장이 굉장히 컸어요. 물론 어릴 때 기억이겠지만 별장 밑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은 모래사장이 있고 여기다 노량진 백사장이에요. 백사장이고 여기 절벽 아래 잘 이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그네를 탔던 그 그네에서 떨어져가지고 우리 누나가 팔을 다쳤던 거기가 있습니다. 이쪽을 쭉 보시면 이쪽은 강입니다. 이쪽은 철로예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마을이죠. 마치 이 마을은 중세시대의 장원 같아요. 그죠? 거대한 섬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동네입니다. 동네가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요 집입니다. 요 집이랑 콕 집을 수 있어요. 요 폭은 한 두세 집밖에 안 되지만 이 길은 실제보다 엄청나게 길었어요. 하루 종일 갔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으니까. 요 부분은 아버지가 일하던 그 공장이었습니다. 그 공장은 무슨 공장이냐면 토관 공장이었어요. 녹강이라고 그러죠. 옛날 말 일본 말로 녹강이라고 하는 우리 땅에 보는 토관을 만드는 콘크리트 토관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여기 토관 만드는 사무실이 있었고, 자, 이 공간에서 저의 어린 시절에 기억이 시작됩니다.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요. 제가 맨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하늘이 굉장히 맑았어요. 맑았는데 여기서 깨어가지고 제가 5살, 6살 때 일어나 보니까 동네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길 겨울 나갔죠. 겨울 나갔더니 여기도 아무도 없어. 여기는 사실은 노량진에서 제주포까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열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하역장이었어요. 여기 하역장에서 가장 많았던 곳이 석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카매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그냥 이 들판이 새카맣게 보이죠. 이 집들도 새카맣게 보이죠. 그때 하늘이 굉장히 파랬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파란 하늘을 보면 공포의 사람입니다. 파란 하늘에 아무도 없으면. 파란 하늘에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느꼈던 데가 바로 이 공간이었어요.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하나씩 공식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맨 처음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 집 이쪽에 살았던 꽃집 아줌마였어요. 꽃집 아줌마와 저와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아줌마가 정말 예뻤어요. 꽃집 아줌마가 왜 꽃집 아줌마냐면 꽃집 아줌마의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시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이니까 수염이 이렇게 놓고 머리가 하얀 분이 꽃을 만들었습니다. 꽃을 만드는 게 그냥 꽃이 아니라 왜 솜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낙락장성의 학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유리박스에 넣는 거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만드는 집을 꽃집이라고 했고 그 집의 그 며느리가 아닌 또는 딸이 아닌 뭔지 모르는 그 아줌마가 혼자 계신 아줌마가 물론 결혼했는데 남편 없다고 했어. 그 아줌마가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사랑의 물론 나보다 한 얼마나 많았을까요? 30살 많았을까요? 한 24살 많았을까요? 어쨌든 6살 때 제가 이제 그 꽃집 아줌마를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앞에 뛰어간 적이 없죠. 부끄러워서. 그냥 그랬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꽃집에서 이렇게 건너가면 제 친구가 하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름이 돼지입니다. 사실 제 별명이 어릴 때 별명이 돼지였어요. 아무 데 가서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돼지였는데 제가 이사 가기 전부터 그 돼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별명을 뺐겠죠. 걔가 진짜 돼지예요. 그리고 되게 더러워 얘가. 그래서 걔는 돼지였어요. 그 돼지 삼촌은 동네에 말패였습니다.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이빨에 아마 금이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뚱뚱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마 그리고 이제 손가락에도 금 반지가 이렇게 끼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소문이. 여기서 2, 3년을 잘 놀았어요. 정말 잘 놀았습니다. 재밌게. 여긴 뭐 이쪽으로 오면 한강이니까 한강에는 수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남자들하고 수영을 하고 밤에는 엄마하고 수영하죠. 그러면 그 넓은 그 백사장에 잔잔하게 있는 그 물빛이 마포에 쏟아지는 불빛하고 섞여서 정말 장관했어요. 그러니까 한 100m를 가도 물이 허벅지밖에 안 차니까 정말 좋은 공간이었죠. 정말 잘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네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동네가 없어진다고. 그런데 없어지면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사람들이 이사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동네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불안하죠. 어릴 때 제가 아마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됐었는데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때 더 흉한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꽃집 아줌마하고 이 동네에서 가장 싫어하는 돼지 삼촌하고 사귄다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 그 즈음에 여기 정 가운데 수도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마을은 전부 여기 이쪽에 가서 사육신묘 근처에서 나오는 물을 먹거나 아니면 두 군데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박스에 있는 이 콘크리트 건물인데 여기가 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택산별장이 다른 건 꽉 닫았지만 여기 제가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봤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여기는 다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여기 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우물을 마을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됐기 때문에 그걸 막으면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 우물을 열어놨었는데 제가 한 1학년 때쯤인가 여기에 우물이 그 수도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도를 이렇게 틀어주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양은동전이 나왔었는데 조그만 동전, 양은동전이 있었어요. 1원짜리. 1원짜리 하나 갖다 주면 물을 두 송이를 줬어요. 그 물을 꽃집 아줌마가 팔았습니다. 그 옆에 제 삼촌이 어슬렁어슬렁 거렸는데 저는 그걸 눈치를 못 챘죠. 둘이 사귄다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어느 날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렇게 쭉 가더니 여기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제무시라고 하는 트럭이 왔습니다. 제무시라고 하는 트럭이 뭔지 아시죠? 예, GMC, 제네럴 모터스 컴퍼니의 약자가 GMC잖아요. 그걸 옛날에 제무시 트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무시 트럭을 타고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샛강을 건너갔어요. 샛강에 이렇게 다져져 있었고 그걸 건너가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뭘 했냐면 저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드시면서 놀았죠. 그 쓰레기 더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장난감의 원재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바퀴 굉장히 많은 아마 제가 목수를 지금 하고 있는 또는 인형을 만드는 것의 90%는 그때 쓰레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축자의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저 장난감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쓰레기를 안 뒤질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방학되는 거예요. 뒤졌거든요. 바로 그때 어머니는 뭘 했냐면 머리에 돌을 이고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버리는
수백 명 중에 하나였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풍경이 한강 이쪽에서 그걸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해날 2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 때 어느 날 학교 돌아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들이 하나 둘 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씩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분명히 철거가 될 텐데, 없어질 텐데 우리 집은 도대체 언제 철거가 될까? 철거되기 전에 이사 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초조했어요. 전 지금도 그런 그 악몽 비슷한 걸 가끔 꿔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붕이 없어진 그런 꿈 같은 거 있죠. 제가 가끔 이제 집을 짓는데, 가끔 제가 쓸 집을 짓는데 지금도 집을 굉장히 튼튼하게 져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 강박관념에 대한 기억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집이 헐리게 된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 집이 제대로 된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스레트도 없죠. 그 당시 그 루빙이라고 하나요? 지붕 루빙 씌우고 벽은 나무 판재로 했던 전부 그런 집들이었죠. 그러니까 지붕이 다 이상하게 돼 있는 그런 집들이고 그 윗지붕에서 돌을 누르는 그 말 그대로 빈민촌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집을 질 때도 집은 번듯하게 져야 된다고 하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오히려 대충 지면 누가 허를까봐 잘 지어야죠. 그래서 집을 잘 짓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트럭이 하나 왔어요. 트럭이 하나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봉천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강제 불화해서 이사 간다라고 하는 얘기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한번 가봤대요. 가봤더니 봉천 7동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봉천 7동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서울에 남아있는 달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 봉천 7동이 있는 그 주민들의 대부분은 바로 여기 사는 사람들과 또 어머니가 공사했던 거기가 어디냐면 여의도였거든요. 여의도에는 양말산이라고 산이 있어서 조그만 산, 그 산을 막 이렇게 두드려 부셔갖고 여의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의도 앞에 지금 밤섬이 있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그 천연 무슨 기념 같은 그 밤섬인데 그 밤섬이 양말산이라고 하는 산이 조그만 산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봉천 7동으로 가서 또 다른 빈민이 됐던 거죠. 거기 아버지가 가봤더니 땅을 불화해 주는데 이렇게 그 새끼줄로 이렇게 쳐놨더래요. 한 뭐 10평, 20평 이렇게 쳐놨는데 그것도 이걸 철거하고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불화하고 빌려준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오랫동안 봉천 7동에서 문제가 됐었죠. 그것도 꽤 오래전 얘기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여기 그 돼지 삼촌과 그 꽃집 아줌마가 같은 트럭을 타고 이렇게 이사 가는 거를 제가 여기 뚝방에서 이렇게 봤어요. 제가 뚝방에서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우리 집도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사를 한 대림동이라고 하는 쪽으로 아버지의 사택으로 이사 갔는데 처음으로 대문이 있는 집에 살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대문이 있다고 하는 개념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집에 대문이 있는 거였구나, 마당도 있고 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대림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오랫동안 살았어요. 몇 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사 간 지 한 2, 3년 후에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뉴스를 통해서. 그 뉴스가 뭐였냐면 그냥 봉천동에 있는 그 어떤 사람 부부가 아들과 함께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정말 정확히 한 일주일 후에 요 옆집 저희 집 바로 뒷집에 살고 있는 스테이크 만드는 공장에 살고 있는 아치라고 불리는 그런 양반이 오래간만에 저희 집을 놀러와서 그 봉천동에 죽은 사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꽃집 아줌마하고 돼지 삼촌 그리고 그집 낳은 아들이 집에다가 연탄가스 불을 켜놓고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저는 그걸 뉴스로 들었거든요. 어릴 때 나도 실제 그런 일을 와서 전해줬던 거죠. 거의 어릴 때 여기 살았던 기억은 한 2, 3년 정도의 기억일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기억해서 3, 4년 정도 기억인데 저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저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만든 어떤 그런 개념이었다고 생각해요. 자, 이 기억을 제가 글로 씁니다. 글로 쓰기 시작해요. 글로 써서 책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서 처음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걸 글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은 나는데 글을 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억은 이미지로 나기도 하고 서사, 이야기로 나기도 합니다. 기억은 두 종류로 나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십시오. 어릴 때 기억이 펄뜩펄뜩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의 이미지와 이미지가 이야기로 잘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분명한 두 가지의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이으려면 어떻게 글을 써서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으면 거짓말이야. 근데 이을 수밖에 없어. 이런 아주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동치를 하게 돼요. 이해 됩니까? 이야. 안 되는데요. 이거 제가 뒤로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용량이 모자라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다음. 이거 정할 때가 그런 거니까 늙어서. 지난주에 안 그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렇게 가보지 그냥.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렇게 안 됩니까? 아니요. 그 화살표로 계속 하면 되거든요. 네. 예, 화살표로 그냥 화살표에서 가보자. 예, 제가 체크를 하면 화살표를 눌러주십시오. 예, 요 다음. 이 용량이 커서 그런가요, 정말? 근데. 됐습니다. 네. 네, 여기 좀 복잡하게 썼지만 실제로 그런 겁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늘 이미지와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미지로 기억이 돼요. 근데 그 이미지를 글로 쓰려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이미지를 엮을 때 어차피 글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글을 쓰면서 상당히 많이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어떨 때 글을 쓰게 되면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한테. 자기를 이렇게 설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아웃라인으로만 나의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역사가 만들어지고 소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저는 지금 기억을 뜨는 얘기했어요. 나의 기억을 쭉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근대사 역사를 공부하는데 근대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제가 이런 식민시대 쪽을 주로 공부를 하지만 이런 60년대, 70년대로 주목이 가거든요. 1968년도에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어요.
글쎄 1968년도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내가 그렇게 푸른 하늘을 보고 슬펐고 말이지. 그 꽃집 아줌마와 그 돼지 삼촌이 자살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저기 여의도에 가서 돈을 나르고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라고 하는 쭉 찾아봤더니 사건이 있더라고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윤중재 공사였어. 여기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공사였죠. 저는 그 사람들이 여의도에 윤중재 축제 하잖아요. 그죠? 벚꽃 축제 하는데 윤중재가 벚꽃 축제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근데 윤중재라고 하는 것의 그 재는 제방제자예요. 윤중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뺑 둘러싸여있는 제방을 윤중재라고 합니다. 여의도 윤중재 공사는 우리 어머니 같은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다 돌을 깨서 말라서 그냥 하나씩 박아놨던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여의도. 그게 1968년도에 2월달에 공사했는데 제가 재무실 타러 이렇게 서 있을 때 엄청 추웠던 2월 말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월부터 5월까지 무려 3, 4개월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 당시에 서울시의 시장이 누구죠? 그 불도저 시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몰아붙여서 윤중재공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몽땅 다 긁어서 없애버린 거죠. 백사장을 없애버리고. 여기 백사장을 보면 우리는 학고방에서 살고 있는데 백사장 보면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 그림이 실제로 보면 무지무지하게 자세하거든요. 이렇게 좀 거슬려가 되겠지. 여기 보면 이렇게 그 가마귀가 있는데 여기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사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겨울에는 없어지는데 봄부터 가을 때까지는 백사장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보면 여기는 고대 사회인 것 같고 여기는 중세 사회인 것 같고 요 뒤에는 현대 사회인 것 같은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자, 여기도 몽땅 다 쓸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신문을 찾아봤더니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수혜민들이었어요. 수혜민들이 집 같은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집도 절도 없이 내쫓기니까 여기 백사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다 쓸어버렸죠. 다 쓸어버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서울시는. 저기 봉천동 갖다 버리듯이 성남에 갖다 버리고 일산에 갖다 버리고 버리는 거죠.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사건이 일어나죠. 성남시의 그 고용주택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성남시 사건. 그런 것이 또 쫓겨가는데 또 쫓겨가는 거죠. 거기서. 그게 서울시의 역사고 도시개발의 역사였던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적 공간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게 다 부서졌는데 장택산 별장은 1988년도인가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여기 공간에 대한 향수도 있었지만 여기 공간이 완전 깡그리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여기를 다시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철간에서 얼핏 본 풍경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늘 보고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볼 때도 여기 장택산 별장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면 우리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남아있게 할 수 있는 것도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걸 느꼈죠. 권력을 갖고 있는 것들은 기억도 말살당하죠. 권력이 있으면 기억도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의 모든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여기서 있었던 하나하나의 기억이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기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을 만든 사회적 사건이 기억의 주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쓰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기억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의 주체는 사회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 사건을 기억한다고 하면 그 사건을 만든 건 사회죠. 나의 아주 개인적인 감정이라거나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그 당시의 사건, 그 당시의 사회하고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죠? 나의 기억을 적으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죠. 기억이 역사가 되는 거죠. 전 이거를 푸코가 그런 식의 주장,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개인으로서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게 자, 기억에서 역사로 풍 하고 넘어갑니다. 역사는 보통 집단의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너와 내가 공유된 기억이 바로 역사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집단은 기억하지 않아요. 집단이 기억합니까? 집단이 어떻게 해요? 기억은 개인만이 하는 거죠. 그죠? 집단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회도 기억하지 않아요. 국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나 사회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개인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얘기가 이 안에 다 있는데 좀 넘겨보십시오. 이야, 이거 50분인데 좀 쉬었다 할까요? 네? 50분인데 좀 쉬었다 하시죠. 아니, 요 얘기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이거 절입니다. 전요? 예. 아니, 이건 아니고요. 아니, 그 전. 예,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걸로 가십시오. 여기요? 예. 자,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은 그냥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게 나의 개인적인 추억이고 기억이고 회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의 개인적인 기억과 회상과 추억이 국가, 사회, 민족의 역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무슨 미시사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개인의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의 출발점은 개인의 기억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글을 쓰고 이 책을 쓰고 나서 몇몇 친구를 불러서 테스트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너 어릴 때 기억해? 그랬더니 난 너처럼 이렇게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 책을 본 다음에 그래? 그럼 기억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먼저 살고 있던 그 노량진과 건너편에 어릴 때 시를 갖고 있던 마포에 어릴 때 갖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한 2시간 동안 했었어요. 2시간 하고 나니까 다 기억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의 출발을 안 해서 그런지 출발하기 시작하면 어릴 때 얘기를 정말 시콜콜이 잘 기억합니다. 제가 놀랄 정도로 다 기억을 해요. 그 기억들이 그냥 개인이 쓸데없이 버려야 하는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사실 역사적 기술이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 기억의 축을 잘 따라가다 보면 바로 역사적인 사실과 이렇게 자기의 모든 감정, 어떤 기억, 어떤 느낌, 생각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기억은 일상에서 늘 하고 있는 우리의 기억은 역사의 어떤 쓰는 굉장히 중요한 빌미가 된다. 우리의 기억은 역사를 쓰기 하듯이 우리의 기억을 쓰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어수선하게 됐습니다. 조건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상 원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기술될 때 어떻게 역사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짧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예, 여전히 안 되겠네요. 제가 그 글의 전편을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제가 살았던 그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기억이 일상 속에 묻어 있는지, 삶 속에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지, 기억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쭉 기술화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갔던 맨 처음 그것만 설명드리면 아버지하고 맨 처음에 기억에 그 아즈람이 했던 날 철로길 건넜던 그 대목은 바로 저기 지금 고가도로가 만들어서 그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있죠. 그렇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쭉 파악을 하려고 하다 보는데 안 돌아가서 못하겠습니다. 예, 그냥 쭉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후딱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지금 수산시장이죠. 수산시장의 장면들에서 여기 어딘가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거의 흔적도 없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 강의를 예전에 기업과 관련된 강의를 2층에 나오기 한 10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어디 건축 관련된 그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그 서울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 어릴 때 기억이 있는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 손들어 보라 하면 100명 중에 2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골은 안 그래요. 시골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서울은 말 그대로 일상적 공간에서 기억의 공간을 깡그리 다 망가뜨려 버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공간 속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장수성이라고 하는데 장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리죠. 다르죠. 이 공간에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역사라든가 도시의 역사를 연구할 때 과거의 공간, 과거의 역사가 얼마큼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의 서울 공간은 아까 제가 그 노량진에서 쭉 그간 봉천동 얘기하고 일산 이런 데 쭉 얘기했지만 그 공간에 살던 사람들도 계속 끊임없이 밖으로 이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서울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쭉 넘겨보십시오. 깡그리 저의 공간이 남아있는 것은 단 한 군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풍경이 만들어지죠. 지금 수협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굴뚝이 있는 자리가 옛날에 아마 저희 집 뒤쪽이었을 거예요.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이게 노량진역이고요. 네, 그 다음 공간을 보시면 그 여의도와 색강의 풍경이 아마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공간인데 여의도에서 색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쭉 넘겨보십시오. 넘기면 이게 여의도가 바라보는 풍경이고 예, 쭉 여의도 풍경이죠. 저 안쪽이 이제 색강이에요. 쭉 넘겨보시면 여의도길을 건너서 쭉 보시면 예, 이렇게 토막토막 나눠져 있죠. 지금 색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색강 저류 시설이 있고 쭉 넘겨보시면 그림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색강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에 빠져 죽었던 매는 물에 빠져 죽었는데 죽을 수 있겠어요? 물밖에 안 채워주시고 예, 계속 보시면 색강을 살리려고 하는 흔적들이 보이고 있죠. 철교가 보이고요. 여기가 바로 이 색강의 흔적들이에요. 색강이 이쪽이 여의도고 이쪽이 노량진 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건데 자 그전에는 우리가 여의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의도는 굉장히 독특한 곳이었어요. 여의도가 그 미군 비행장이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여의도를 이렇게 슬근슬근 물이 얕을 때 색강을 헤엄쳐서 건너갑니다. 건너와서 백사장에 뭐가 있냐면 미군 모포가 있어요. 모포를 훔쳐다가 입을 덮죠. 바로 저기서 여기를 건너오는 건데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장마가 될 때는 그 미군 돼지 삼촌과 친구들이 여기서 이거 건너는 시합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곳이 그렇게 막혀져 있는 곳이 지금은 이 차선을 제가 세보니까 약 20차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가 한 6개가 겹쳐 있죠. 도저히 옛날보다 더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단절된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 보면 다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남았던 별장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여기는 수산시장의 뒤쪽 편이에요. 뒤쪽 편으로 계속 찾다 보니까 계속 넘겨 주십시오. 찾다 보니까 별장 양념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내가 가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여기 별장이 있었대더라 라고 하는데 그 별장이 다 달라요. 저의 기억하고 다릅니다. 별장이 있었대, 뭐 식민지 시기에 있었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80년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요쪽은 이제 여기고 요쪽은 수산시장인데 이게 별장이 다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뒤편에 가면 이런 계단이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멋있는 수산시장 뒤쪽에 이렇게 처참하고 이런 풍경이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풍경은 별장의 흔적 아닌가요? 보시죠. 샅샅이 뒤졌더니 이런 어떤 그 나무도 큰 나무, 느티나무 같은 것도 있고요. 뒤에 보면 여기 석등이 있어요. 자, 얼마나 별장이 의미했던 공간이냐면 장택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그 현관의 지수를 만들려고 저기 강화도에 있는 옛날 대포를 뜯어가지고 지수를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옛날 대포를 복원할 때 장택삼 별장에 있는 기둥을 뜯어와가지고 복원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했던 건물인데 여기 있던 석등이 별장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처참한 풍경이지만 어쨌든 저의 기억을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그 벌나무가 있고 또 보면 계속 보면 이 나무는 틀림없이 그 당시에 있었던 나무의 새끼든가 그 나무든가 그럴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별장의 어떤 흔적들, 다음에 흔적들이 있어요. 왜 낭떠러져 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네, 분명히 어떤 흔적이 보이죠.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예, 쭉 계속 넘기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딱 보니까 어떤 장면이 있었는데 어딜 찾아보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가 내가 봤던 별장이 뒷문이었지. 뒷문이 남아있는 걸. 뒷문으로 넘어가는 게. 이 장택산 별장의 주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얼굴이 하얀, 말 그대로 부주아지 자식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여기 뺨에 붉은 반점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요 안에 들어가서 그 친구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아직 남아있었던 거죠. 예, 별장의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의 여의도 꼭대기 아니라 그 63빌딩 꼭대기 올라가서 제가 그 사방팔방 다 찍었어요. 찍은 다음에 그걸 꼴라이즈에서 비춰봤더니 아까 제가 그랬던 그림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현실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 철로가 있고 여기 뚝방길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여기가 별장의 흔적이에요. 아까 봤던 물이 바로 그 작은 요 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여기 어디인가 있었을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 사육신묘가 보이죠? 이쪽 쭉 보면 동작동, 이제 현충사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풍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반추하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기억이 우리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상실에서 뒤떨어집니다. 장소가 상실되면 기억이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유물이나 역사 또는 유물이 남아있던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장소가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집니다.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역사적 사건도 아니고 기록도 아니고 장소성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장소를 다 망치해버렸죠. 서울은 사실 역사적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자, 이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 그림하고 이렇게 오버랩을 하면 제가 참 잘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했던 거예요. 제가 저 위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빌딩 올라가기 전에 이 그림을 쭉 그렸었는데 그 그림이 하나씩 기억에 따라서 했던 건데 그것이 거의 실제와 축적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방식의 어떤 것들을 보여줬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그다음 바로 이제 그런 제가 이제 결론 부분을 써놓은 거죠. 그 결론이 뭐냐면 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의 기억이기 위해서 역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인식되지만 사실 나의 개인과 주관이라고 하는 것들의 원형은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신념 또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역사는 보통 권력에 의한 어떤 수단으로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사가 그려지지 개인의 역사를 고려해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근대사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일제시대 때를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는 딱 두 종류의 인간만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친일파와 독립군. 그죠? 역사는 다 친일파와 독립군 얘기가 기록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식민시대에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촌에 무식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분이셨습니다. 창씨개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친일파인가요? 친일파 아니거든요. 친일파조차도 될 수 없어요. 그죠? 너무나 그 무지경이의 시골에 어떤 살고 있는 농부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역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는. 친일파와 독립군의 역사가 일제시대 역사라고 하면 나머지 90%의 사람들, 99%의 사람들의 역사는 어디 있죠? 그럼 그들을 배제한 역사가 괜찮은 건가요? 왕조의 역사가 있으면 그럼 저 지방에 있던 머슴의 역사는 어떻게 되죠? 머슴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머슴의 역사는 왜 얘기 안 하죠? 그들의 역사는 어디 있죠?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이런 식의 의문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면 전체의 역사도 올바로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개인의 모든 역사, 모든 기록이 드러나야 되고 글쓰기가 되고 표현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상에서 굉장히 멀리 왔습니다. 일상에서 일탈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일탈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수단으로 기억을 이야기했고 기억을 기술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갈 텐데 두 번째 얘기는 상상에 관한 얘기예요. 자,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상상을 얘기했다면 기억을 통해서 역사를 얘기했다고 하면 상상을 통해서 예술 혹은 문화 또는 문학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자, 상상은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사실 기억하고 다를 게 없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맨 처음 얘기할 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상상이고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억이다 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실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뿐이죠. 그 다음 여기 또 찍으십시오. 자, 상상은 이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구 이렇게 꿈꾸는 몽상이나 그냥 그런 것들을 상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그냥 환상이라고 얘기하거나 망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항상 정의합니다. 상상은 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다. 여기 거울이 하나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인데 거울이 있고 펭귄이 들어가보고 있는데 이게 자기 얼굴 모습이죠. 자기를 인식할 수 있으려면 동물도 굉장히 고도의 지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를 인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상할 수 없으면 자기를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상상을 통해서 타자를 인식합니다. 나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타자를 인식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 약간 좀 복잡한 얘기를 드냐면 이런 거죠. 여기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 살면서 딱 한 가지 그거는 내가 눈 감으면 세상 끝이에요. 그죠? 우리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눈 감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하고 아무런 게 없어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죠. 내가 인식하는 게 세상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세상은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각각 나름대로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자, 내가 아예 다른 존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을 상상하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세계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상을 통해서요. 상상이 아니면 타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자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죠. 타자의 세계를 상상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죠. 상상의 기본적인 조건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 얘기 빼겠습니다. 넘어가죠. 아까 제가 그 기억을 이야기할 때 기억을 기술하는 방식에서 이미지로 기억이 된다.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엮어 나가면 서사, 곧 이야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한 예로 제가 아주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는지, 어떻게 커져가는지에 대한 예시로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렇다고 잘한다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치열한 생각이 그냥 펄뚝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상상으로 전개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 건지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런 겁니다. 그냥 어떤 걸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 이야기가 아니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이미지가 간단한 이야기로 전화되고 세월이 흘러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를 제가 움직이도록 만들고 움직인 걸 영상으로 만들고 이걸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단편을 하나 쓰게 돼요. 그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번져나가는지 또 번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이번 시간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제가 노꾸로라고 하죠. 이렇게 터너라고 하는 기계인데 그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깎아서 인형 같은 걸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인형이 만들면 그냥 막 만들 수 없으니까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미라 비슷한 것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 배경을 깔아 놓고 이걸 이렇게 파서 석관 비슷하게 우리가 미라를 생각하거나 이집트 생각하면 이렇게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유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이걸 만들고 보니까 이런 얘기가 떠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됐냐라고 제가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변명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얘가 상상하는 겁니다. 어린애같이 상상하는 거예요. 얘가 1000년 동안 여기 갇혀있다고 생각하자. 1000년 동안 들어있다가 어느 순간 한 발짝 싹 나왔어. 그 한 발짝 싹 나온 표정이 지금 이거야. 걔 느낌이 어땠을까? 라고 한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눈 감고 이집트 미라처럼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 1000년에 한 발짝 세상을 이렇게 나와봤다는 거죠. 그리고 느끼는 거, 그리고 그 미라가 느꼈을 느낌이 어땠을까를 상상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하면 한 걸음을 나서면 거기는 살아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게 꿈틀거리고 모든 게 변덕스러우며 모든 게 소리를 내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될 것처럼 모두를 쉼없이 뛰고 날고 부르고 기어가 흐르고 떨어지고 솟아오르고 부서지고 먹고 싸우고 떠들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 낯설어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을 때 나는 다시 천년의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린애 같은 상상이고 굉장히 단순한 상상인데 여기서 막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의 생각하는 것, 살아있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죽어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르지? 죽어있는 세상이 깨어나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일 것이? 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오래 깊이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우스운 장난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그로부터 저걸 만드는 지 한 10년 전에, 제가 2002년도에 만들었으니까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11년 정도에 만들었으니까. 자, 한 발짝 이렇게 나갔다가 한 발짝 들어가는 이거를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움직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계장치를 통해서 이 인형이 정말 나는 그냥 말로, 아까는 이빨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글로 그렇다고 상상을 했는데 내가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실제로 실현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또 이상한 객기를 부리게 된 거죠. 그래서 몫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이거 원래 그겁니다. 그리고 관을 좀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재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치를 이제 만든 거죠. 이건 오벨리스크로 만들어서 일종의 제의적인 의식도 치르고 여기 희생양도 하나 깎았습니다. 희생양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지낼 거예요. 재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유악기를 만들어서 얘가 이 관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만들면 그건 참 재밌겠다.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그냥 글로 쓰면 너무 바보 같잖아. 글로만 쓰면 너무 치사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네, 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간단합니다. 정말 이걸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남들이 보면 야 그렇게 간단한 거 만들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했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쓸모없는 걸 하기 위해서 인간은 엄청나게 많은 걸 투자를 해야 돼. 그게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돌려요.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막 이게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 재단이 희생양이니까 쑥 올라오죠. 쑥 올라오고 얘는 앞으로 쭉 나옵니다. 다시 돌리면 내가 쑥 내려오고 다시 돌리면 또 쑥 들어가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저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아, 1000년 만에 세상을 나오는 미라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고 상상을 했던 거죠. 그 다음. 네. 자, 그리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이 글은 이거를 만들지 한 1년 정도 후에 또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이 글이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죽음과 삶에 대한 상상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과 삶에 대한 상상을 조금 더 다차원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미라가 예전에 어떤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이 일어났어. 막 꿈꾸고 상상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적군의 화살이 막 기어도 하는데 전쟁이 질판이야. 근데 그 중에 이제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노예가 이 왕을 보필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되는 거. 이거를 읽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읽으면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요단 페이지 되게 길거든요. 일단 생략하죠. 이거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거 대신 제가 영상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를 만들게 된 내용들 그리고 거기서 수록되어 있는 어떤 글에 관한 이야기를 실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더 이야기를 하죠. 소리 생각나요. 소리가 안 되고 꽉이네. 조수도 안 되고. 거기서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저도 오래간만에 꺼내보니까 재밌네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이 과정이 사실 제가 굉장히 작은 상상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잘 것 없고 일상에서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 스쳐가는 생각, 스쳐가는 어떤 이미지 하나가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사고와 생각을 계속 덧붙이죠. 덧붙이면서 이거 이제 단편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 영상을 만들고 한 1년 후에 다시 단편 한 편 이렇게 쓰게 돼요. 그 단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오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이걸 쭉 한 3장 정도 되니까 읽어도 재밌었을 텐데 대충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삶에 관한 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산 사람이 죽은 자를 바라봤을 때 또는 죽은 자가 산 사람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적은 글이에요. 오늘 강의가 되게 어수선하게 되는데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일상 기억과 상상의 공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면서 가장 주의했던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냥 일탈이 아니다. 그 일탈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제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일탈일 수밖에 없고 더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일탈은 우리의 기억과 상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기술하고 또 기억을 생각하는 것, 또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억이 그냥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억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상이라고 했을 때 그 상상은 그냥 쓸모없는 상상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부과하다 보면 어떤 식의 생각들, 어떤 식의 이미지, 어떤 식의 문학적 형태 또 예술 형태로 전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 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또 그거는 그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또 나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상상이라고 하는 것, 또 역사라고 하는 것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공간 안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늘 살면서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편한 것이기도 하고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